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R&D, 즉 국가연구개발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이권 카르텔이라고 적대시하며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모습인데요. 이 대통령은 또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가 흥했다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과학기술 분야에 거듭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정상빈 기자입니다. 내년도 R&D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분야 과학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식민지였다 해방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는 전 세계 한국뿐이라며 미래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부모님들도 놈 팔아 밥 팔아 배고프고 헐벗었지만 자식들 공부를 시켜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데 저는 국가도 역시 공부를 해야 된다,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으로 생중계된 회의에서 내년 R&D 예산은 올해보다 약 20% 늘어난 35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국가 AI 역량 강화에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2조 6천억 원, 양자 컴퓨터를 비롯한 국가 전략기술 개발에 8조 5천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 예산 삭감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생태계 복원에 나섭니다.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보다 15%, 지원하는 기초연구 과제 수는 30%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초과학이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데 황금알은 생각도 못하고 알 낳기도 힘들거든요. 거위를 아예 안 키우지. 이 대통령은 또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과학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연구 환경은 개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할 인력들이 전부 다 의대로 간다고. 사실은 그게 제일 강력한 동인이잖아요. 네. 네? 그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뭐 해서 나한테 남는 게 있어야지. 연구 결과를 과정이 아닌 성공 여부로만 평가해 표면적인 성공률에만 집착해온 관행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R&D 예산 심의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한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가 흥했다며 이번 예산 확대가 국가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경제 성장의 큰 축을 과학기술이 담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정부 차원의 R&D 투자는 좀처럼 줄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이란 한마디로 무려 33년 만에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이에 항의하면 심지어 입을 틀어막고 끌어냈죠. 이랬던 최악의 상황에서 새 정부가 과거 수준 회복을 넘어 그 이상으로 R&D에 투자하겠다고 밝히자 과학기술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해 2월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 한 졸업생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자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냈습니다. 작년 국가연구개발 R&D 예산은 전년보다 14.7%나 줄었습니다.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첫 삭감. IMF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윤 전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예산을 나눠먹는 것처럼 카르텔이라 비난했지만 정작 누가 어떤 사업으로 예산을 축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선 부작용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연구기관마다 많게는 30%씩 예산이 줄었고 기업들도 돌연 지원이 끊기면서 기술 연구를 멈추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 이재명 정부 들어 첫 R&D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줄였던 예산보다 33%나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인재 전쟁. 그런 부분에서도 또 강화 정책이 좀 나와 있어서 진짜 가뭄에 단비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과학계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는 수준이 아닌 파격적인 투자에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과학계가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항목들 예산을 늘린 데 대해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다만 전 정권과 차별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일회성 증액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새 정부는 또 앞으로 5년 동안 AI 첨단 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해서 AI와 제조업의 결합을 세계 시장에서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민 AI 교육을 통해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로 전환을 이끌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는데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능숙하게 작업대 위 물건을 옮깁니다. 사람처럼 손을 쓰고 움직입니다. 사람의 동작을 로봇이 학습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은 30번 정도만 반복하면 로봇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로봇의 관절로 불리는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세계 5위권 기업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강한 건 사실이고요. 피지컬 AI 쪽으로는 미국 쪽이 좀 더 강하고요. 국내에서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를 유일하게 받은 업체. 자금 조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장 큰 수익을 낼 수 없는데 연구 비용은 매달 10억 원씩 들어갑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쌓아서 학습도 해야 되고 검증하고 테스트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이런 기업들을 세계 1등 AI 회사로 만들겠다는 게 새 정부 성장 전략의 핵심입니다. AI 15개 분야, 초혁신경제 15개 분야, 총 30개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합니다. 특히 AI 로봇과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 피지컬 AI 7개 분야에는 재정과 세제 혜택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AI 대전환은 인구 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절시킬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2년 뒤 자율주행 상용화, 4년 후엔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등 목표 시한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잠재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고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목표도 세웠습니다. 재원은 100조 원 이상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마련하고 성장의 과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역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재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저출산 등 인구위기 대응책이 충분치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한남동 칠상시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더 실세였다는 인사가 있죠. 바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입니다. 본인이 검사 출신이란 사실보단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만큼 김건희 씨와 가깝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선 인사 업무를 김건희 씨가 꽉 잡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는데 실제 김건희 씨 통화 내역을 살펴보니 이 전 비서관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실로 들어온 검사 출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지난 22대 총선 출마 때문에 잠시 대통령실을 나갔다가 낙선 후 곧바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복귀했을 만큼 친윤 인사입니다. 이원모 전 비서관도 김건희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7월 한 차례, 8월 4차례, 총 12분 정도를 이 전 비서관과 통화했습니다. 한 번을 빼고는 모두 김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이 전 비서관 부부의 특별한 관계는 이미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이 전 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는 반클리프 목걸이 착용이 문제가 된 나토 순방 때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에 탑승하고 김건희 씨를 수행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민간인인 신 씨가 1호기에 탑승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텃밭인 서울 강남을의 공천을 신청했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히자 경기 용인갑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하지만 용인갑 역시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구로 평가받는 곳이어서 김건희 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주 그냥 여사한테 그냥
이원모 하나 어떻게 저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 달게 해주려고 저 오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특검은 이 공천 개입 의혹도 역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전 비서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서도 순직해병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위법 의혹에 같이 얽혀 있는 데다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 업무를 보좌하는 인사비서관과 영부인이 왜 직접 통화를 했는지 밝혀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원래 통화를 많이 하고 이것저것 물어본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전 비서관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이 밖에도 김건희 씨가 특히 여러 행사에 참여하며 마치 대통령과 같은 발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분야가 있죠. 바로 문화예술입니다. 그런데 김 씨와 통화를 했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살펴보니 민간인이었다가 문화예술 관련 공직을 맡게 됐던 이들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통화 상대 중엔 문체부 장관도 있었는데요.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KTV가 2023년 10월 청와대 관저들에서 예산 8,600만 원을 들여 무관중으로 진행한 국악공연. 그런데 김건희 씨가 관람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황제 관람 의혹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 문화체육 비서관 등이 공연 전 참석하면서 답사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국악공연 당일 황상훈 당시 문체비서관, 정용석 신수진 선임행정관 등과 같이 사전에 오셨죠? 사전 답사를 진행한 것으로 지목된 신수진 당시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 행정관은 2023년 8월 말 김건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9분 11초. 당시엔 행정관도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통화 뒤인 9월에 선임 행정관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뒤인 2024년 7월 문체비서관으로까지 승진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왜 전화를 했는지 신 전 비서관에게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른바 김건희 인맥으로 알려진 문화계 인사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문체부 산하 기관장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23년 7월 25일 저녁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취임식도 초청받은 걸로 알려진 김성원 당국대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8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이후 11월 김 교수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초대 관장으로 임명됐는데 이듬해 성희롱과 갑질 논란이 터져 사임했습니다. 김 교수에게 통화 내용을 물었지만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기관장 인사 직전에 당사자에게 연락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사장에 콘텐츠 업체 대표 김일호 씨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하기 하루 전 김 여사가 김일호 대표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김 대표는 김 여사가 과거 애니메이션 사업을 했을 때 인연을 맺었고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김건희 씨가 젊은 기업인이 이사장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부탁해 이사장을 맡게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도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24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박 전 장관과 2분가량 통화를 한 겁니다. 박 전 장관은 MBC에 김건희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2분가량의 통화 기록이 있다고 되묻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자, 그럼 이 사안 취재한 법조팀 구민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김건희 씨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관들 쭉 전화하는데 이게 통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2달 동안의 김건희 씨 통화 내역을 보면요.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 참모들이 특히 눈에 띕니다. 네, 우선 이원모 당시 대통령 인사비서관과 5차례 통화를 했고요. 얼마 전 전해드린 것처럼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과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과는 모두 10차례 이상 그야말로 수시로 통화를 했습니다. 심지어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도 10차례 통화했습니다.
영부인의 업무와 크게 관련이 없는 대통령의 참모인데도 거의 김건희 씨가 먼저 전화를 네. 걸었거든요. 한 번에 10분, 20분 이렇게 길게 통화한 기록도 있고요. 45분 통화한 기록도 확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전직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시스템상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통화 상대방들은 대통령의 참모이지 영부인의 참모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영부인이 상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담당 행정관을 통해 절차를 밟아 상의하지 이렇게 김건희 씨처럼 영부인이 직접 전화를 걸고 더구나 이렇게 자주 그리고 오래 통화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부인은 가족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취임 뒤 영부인을 담당하던 제2부속실을 없앴죠. 이 결정이 오히려 김 씨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없앤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담당 행정관을 통해 소통하면 공식적인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이 제2부속실 설치를 미루고 김 여사가 개인 전화로 이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 전화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2부속실 안 만들었나 봐요. 그렇죠? 대통령실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근데 논란이 있는 인사들과도 자주 통화를 하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특히 뭐 관상가, 풍수지리가 이런 백재권 씨 가장 많이 통화했다는 사실도 드러났고요. 근데 이게 전부가 또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의 통신 기록에는 주식회사 21g 김태형 대표가 쓰던 번호도 등장합니다. 김 씨와 친분을 토대로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받아 현재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죠. 그런데 이 업체가 이 관저 문제로 감사원 감사를 받던 기간인 2023년 8월 2일과 8월 27일 김건희 씨와 3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2023년 7월 23일엔 김 씨가 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게 문자를 보낸 기록, 또 8월 17일엔 통일교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른바 건희2 번호가 아닌 김 씨 개인 번호로 3분 정도 통화한 기록도 확인됩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이 김건희 씨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기록 2달치인데요. 기간을 더 넓혀서 보면 그리고 김 씨가 사용하던 비화폰까지 들여다보면 더 많은 의혹들이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달치가 이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하고 또 뭐 비화폰까지 보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뭐 감시하거나 수사할 거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법조팀 구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까지 구속시키며 김건희 씨 주변 의혹의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이 이제 다른 의혹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 씨도 피의자로 입건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이례적으로 새로운 피의자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충식 씨입니다. 특검은 어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 관련하여 김충식의 주거지, 양평 창고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김충식 씨는 김건희 일가와 20년 넘게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씨 일가의 의혹에 연관된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입니다. 김충식은 김건희 씨, 최은순 씨와 수차례 자금 거래 및 동행 의혹, 윤석열 정권과 친밀한 종교단체인 통일교, 건진법사 라인과의 깊은 연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일가 가족 기업인 ESIND의 전신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이력까지 있습니다. ESIND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김 씨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특검은 김 씨 역시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김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오늘은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양평군청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수사에 집중하던 특검이 이제 다른 의혹들로 수사를 확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어제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몸이 좋지 않다며 오늘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 역시 내일 4번째로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의 통보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사흘 만에 다시 불렀습니다. 그간 계엄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던 한 전 총리는 지난 조사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한 전 총리가 진술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네, 구속을 피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는 그간 국회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엄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내란 특검 조사에서 돌연 말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실 CCTV가 뒤늦게 드러나고 이를 토대로 내란 특검이 추궁하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요. 증거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 즉 구속의 요건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논리를 만들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내란 특검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과 방조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번에도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10시간 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는 일부 시인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당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법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다퉈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혐의와 관련해 가장 큰 테마는 내란 관여 여부라며 이 부분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상민 전 장관과 남아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계엄 선포문 외에 다른 문건이나 지시도 받았는지 등을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조사가 끝나면 한 전 총리의 진술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에 내란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면 한 전 총리 측은 핵심 혐의들은 부인하고 일부 혐의들은 인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검 측은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을 봤을 때 과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평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돌진 사고가 유독 잦은데요. 어젠 서울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택시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행인 2명을 포함해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근처 한 골목. 멈춰있던 전기차 택시가 서서히 출발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속도를 냅니다. 다른 각도에 잡힌 CCTV 영상에도 속도가 붙는 게 보입니다. 택시는 카페 벽면을 들이받고 45도 정도로 기우뚱해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남녀 일행 3명이 택시 반대편으로 달아납니다. 놀라 뒤돌아보는 행인도 있습니다. 택시는 돌진하다 이 카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현장에는 여전히 이렇게 곳곳에 사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 번화가에서 난 사고라 현장 주변에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와장 잡을 뻔했어. 아내가 손님이 있었거든. 근데 피신해서 그렇지 만약에 치고 들어갔으면 60대 운전자와 택시에 부딪힌 행인 등 모두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속도가 높아졌다고 했다가 이런 주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돌진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당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요즘 이렇게 돌진 사고가 좀 많이 나가지고. 경찰은 운전 부주의에 따른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렸다 경찰에 적발된 남성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수상한 모습을 보이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신원을 확인해 보니 5년 동안 도망 다닌 100억대 사기 사건의 수배자였습니다. 차우형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지켜보는지 모르는 눈치입니다. 한 경찰이 다가와 거수경례를 하자 황급히 자리를 뜨려 합니다. 그러다 원래 자리로 돌아와 무언가를 줍습니다.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였습니다. 경찰은 무단투기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이때부터 수상한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신분증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죄송하다, 잘못 버렸다 하면서 다른 투기하신 분들과는 다르게 현장을 빠르게 이탈하려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이 남성은 갑자기 택시를 잡아타려 했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경찰들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급기야 봐달라, 돈을 주겠다는 말까지 꺼냈다고 합니다. 뇌물을 주고 현장을 빠져나가겠다라는 의미로도 들렸고 돈을 주겠다라는 언동을 한 걸 보아 뭔가 추가적인 게 있다고 생각해서.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적발된 수배자는 이곳을 다급하게 벗어나려고 했지만 결국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습니다. 가상화폐 다단계 회사 간부로 1,300여 명에게 17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년간 수사망을 피해오다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강력범죄 예방차 신림역 일대에 배치된 기동순찰대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경찰은 해당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에 이 남성을 넘겼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인천의 변사 사고 현장에서 숨진 남성이 차고 있던 목걸이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시가 1,100만 원이 넘는 20돈짜리 금목걸이였는데요. 현장에 갔던 경찰관들이 서로의 몸까지 뒤졌지만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그제 낮 2시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이 다세대 주택에서 50대 남성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직장 동료가 찾아와 발견한 겁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이미 숨졌다고 확인한 뒤 철수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형사 2명이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휴대전화로 사망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뒤이어 인천경찰청 소속 과학수사대 직원 2명과 검시조사관 1명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진을 비교했더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숨진 남성이 차고 있던 목걸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20돈짜리 금목걸이였습니다. 숨진 남성이 평소 차고 다녀 직장 동료들도 알았다고 합니다. 한 금은방 주인은 이 정도가 20돈짜리라고 보여줬습니다. 오늘 금 한 돈 시세는 56만 원 정도, 20돈이면 1,100만 원이 넘습니다. 금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오르는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택에는 먼저 형사들이 도착해 있었는데요. 과학수사대 직원들이 오기까지 약 20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금목걸이가 사라진 겁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 5명은 서로 몸을 수색했지만 금목걸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외부인의 소행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경찰 5명에 대해 절도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를 겪던 소방관 2명의 안타까운 죽음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참사 후유증을 겪는 소방관들이 많지만 이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9.11 테러 등 대형 참사를 여러 차례 겪은 미국은 어떨까요? 송서영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고 남동혁 소방장, 그리고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박모 소방관. 두 소방관 모두 이태원 참사 현장 출동 이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왔습니다. 소방관들에게 이번 일은 남일이 아닙니다. 8년차 구조대원 박진규 씨, 암벽 등반 중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6년 전 현장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계속 꿈에서 나오기도 하고 사소한 거에도 쉽게 이렇게 마음이 흥분되고 출동 지령을 받는 순간부터 좀 과호흡이 오기도 하고요. 약해 보일까 두렵기도 합니다. 현장 대원들이 이런 걸 견디지 못하면 이 현장직에서 배제되는 게 아닌가. 지난해 소방관 6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마음 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를 겪고 있는 소방관은 4,300여 명, 우울증은 3,900여 명이었습니다. 자살 위험군이 3,100여 명, 5%에 이릅니다. 소방공무원 자살 건수는 연평균 13명이 넘습니다. 2001년 9.11 테러 구조 현장에 투입됐다 소방관만 300여 명이 숨진 미국은 어떨까요? 소방관들의 마음 건강을 무기한 추적 관리합니다. 정부 차원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소방관 등 현장 구조 인력의 건강을 꾸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뿐만 아니라 봉사자까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문턱도 낮습니다. 테러 후유증으로 숨진 경찰관의 이름을 딴 자드로가법에 따라 추적 관리는 2090년까지 연장돼 사실상 평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심각도도 높고요. 치료도 장기간 소요됩니다. 장기적인 집중 치료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아쉽거든요. 감기에 걸리면 병원 가듯 상담과 치료를 언제든 편견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조직 문화의 변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송사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한일 정상회담과 이어질 미국 순방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시험 무대가 될 텐데요. 특히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막판 정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미국으로 향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먼저 일본에 들릅니다. 한미일 협력과 동북아시아 안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관계를 다지는 게 좋은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한일 관계 재반 분위기가 좋다며 협력의 장이 열리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본격 시험대에 오르는 건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지난 7월 한미 관세 협상이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지만 뭔가 더 내놓으라는 미국의 압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위 실장은 미국 측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고 국방비 증액, 투자와 구매 요구도 있다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안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런 식의 추가 요구와 돌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날 때 보통 한국을 지키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한미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가기로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을 건너뛰어 이미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조현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긴밀한 조율을 위해서 일본을 가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정부는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 조선뿐 아니라 원전,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으로 협상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입니다. 위 실장은 통상과 안보 두 갈래로 나눠 협상해 왔지만 모두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때로는 관세에서 때론 안보에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에 한미 관계는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 주고받아야 동맹 관계가 안정되는 상황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그런데 한미 간에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에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의회에선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는 결의안이 반년 넘게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인데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서 한미 동맹이 밀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세웅 뉴욕 특파원입니다. 지난 1월 미국 민주당 사선 탐 수오지 의원이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광복 8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의 유대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공화당 18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63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7달 가까이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외교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2번 연속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5년 전 유사한 결의안이 발의 한 달여 만에 심의를 통과했던 것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결의안 작성에 관여한 한인단체는 친트럼프 인사인 하원 외교위원장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올 초 임명된 공화당 메스트 위원장은 트럼프가 패배한 2020년 대선 당시 선거 불복을 촉구했던 초강경파입니다. America has been taken advantage of by our trading partners. When you are in a fight, you punch and you punch. 결의안을 발의한 수오지 의원은 MBC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동맹을 거래 상대로만 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rump looks at a lot of relationships as being financial transactions. 나아가 현재 미국에겐 주한미군 유지 등 한국 방위 문제가 큰 관심사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This is not the biggest focus of what's going on. So much more going on in other places. 따라서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안보상 중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미국의 관심은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Partners to work together as a team, counterbalance to the threat of the Chinese Communist. 우선순위에선 밀리는데 중국 견제에 참여할 것은 또 압박받는 상황입니다. 정상회담에 임하는 두 나라의 온도차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관련 사안이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사인데요. 중국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경제 논리를 내세우며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거 주한미군을 줄일 땐 미국은 어떻게 해왔는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4년 뒤인 1957년 4만 6천 명 규모의 주한미군이 창설됐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머물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동북아의 안전을 유지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11년간 주한미군의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 1968년엔 6만 6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유지되던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3차례 감축됐습니다. 연도별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감축은 1969년이었습니다. 이때는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의 반전 여론이 확산되던 때였죠.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을 줄이는 내용의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주한미군 전체 병력의 3분의 1에 달하는 2만 6천 명이 철수했습니다. 두 번째 감축은 22년 뒤인 1991년으로 냉전이 종식되자 미국은 5천 명의 주한미군을 철수시켰고 이번엔 33년 만에 전술핵도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2004년 세 번째 감축이 이루어지는데요. 3년간 12,000명이 한국을 떠나면서 주한미군은 지금의 28,000명 규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감축될 때마다 미국이 빼놓지 않은 게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대책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첫 감축이 이뤄진 1969년 미국은 당시 세계 최강 전투기인 F-4D 팬텀을 한국에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감축 때인 1991년엔 남북한의 비핵화 공동성명을 끌어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인 2004년에도 미국은 자주 국방개혁을 내세운 한국에 각종 첨단 무기 지원을 합의했습니다. 경제 논리를 내세워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의 트럼프 정부와는 달랐던 겁니다. You know, I said to South Korea as an example, you know, we give you free military essentially, very little.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쓰고 북한 억제는 한국이 더 책임지라면서도 한국엔 뚜렷한 지원책도 없는 상황.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역할 조정이 현실화된다면 우리의 안보 공백을 메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국가로서의 약속을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박근혜 정부 당시 맺었던 합의를 절대 따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강은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인권운동에 앞장서온 올해 97세 이용수 할머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의 한 발언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2015년 합의는 절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돌려줘야 합니다. 학생들이 교류를 하면서 왕래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님이 다녀오시면 용수는 꼭 이 대통령과 한번 만났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를 두고 전 정부가 일본과 맺은 합의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서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국가로서 약속이니까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한일 양국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이뤄진 합의인데다 일본의 법적 책임도 명시되지 않아 국민적 반발이 거셌습니다. 쓸 데도 없는 회가 됐어. 우리말을 안 듣잖아 지금. 돈을 발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은 돈이 필요 없어. 법적으로 매일을 회복시켜달라. 과거사 관련 600여 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역사 정의보다 정책 일관성을 중시한 건 명백한 퇴행이라며 오늘 대통령실에 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충북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과반의 득표율이 나오지 않아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한 번 더 결선 투표를 거치게 됐는데요. 반탄파 후보들만 결선에 오르면서 국민의힘이 혁신과 멀어졌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각을 세우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결선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수치 없이 결선 투표자만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최종 득표 결과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안철수, 조경태 후보를 누르고 당대표 선거 결선에 올랐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는데 누가 되든 친윤 반탄파가 당권을 쥐게 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0%와 20%를 반영했는데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일찌감치 반탄파 후보들의 우세가 점쳐져 왔습니다. 최종 결선에 오르게 된 장동혁 후보는 단일 대우를 강조했고 내부 총질자를 정리하고 단일 대우로 갈 것인지 그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여 투쟁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지금 이재명 독재 정권의 칼끝이 우리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독재를 물리칠 당대표는 저 김문수입니다, 여러분. 당대표는 반탄파로 사실상 확정됐지만 지도부를 함께 구성하는 최고위원의 경우 찬탄의 양향자, 우재준, 반탄의 김민수, 김재원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지도부가 분열된 국민의힘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결선에 오른 두 후보를 상대로 내일 추가 TV 토론회를 열고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오는 26일 최종 당대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격변기에 놓인 우리 산업 현장을 분야별로 점검해보는 시간, 다시 K산업. 이번에는 조선업을 살펴봅니다.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벼랑 끝에 섰던 우리 조선업은 기술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말 그대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계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데 이제 다시 새 기술을 발굴해 선점하는 게 과제입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축구장 4개 넓이, 광활한 가판 위, 고층 건물 높이의 화학설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해저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한 뒤 땅이 아닌 바다 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액체연료, 즉 LNG로 만듭니다. 바다 위 LNG 공장 FLNG. 한 해 340만 톤까지 운반선에 공급합니다. 전 세계에 단 10척뿐인데 이 중 6척이 우리 업체 작품입니다. 6척의 건조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표준화시키고 있고 근데 지속적인 설계 기술력을 계속 배양함에 있어서 누구도 FLNG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건 LNG 운반선을 건조하며 쌓은 기술력 덕분.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옮기려면 영하 162도를 유지하는 극저온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우리 주력 분야입니다. 한 척 가격은 최고 3,500억 원.
저는 에카 천연가스 LNG 운반선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배는 육산 빌딩보다 30m 더 길고 우리나라 하루 LNG 소비량의 절반을 실을 수 있습니다. 15년 전 우리 조선업은 위기였습니다. 금융위기로 세계 각국과 기업이 큰돈 되는 선박 제조를 미루며 시장이 얼어붙은 겁니다. 심지어 중국 업체들은 싼값에 배를 찍어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15,000여 명이 실직했고 협력업체까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위기를 돌파한 동력이 바로 기술력. 중국이 못 만드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즉 비싼 배에 집중해 경쟁력을 회복했고 세계 조선업계는 한중일 3국이 장악한 삼국지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올해 전 세계 수주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52%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쟁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막강한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은 우리와 기술 격차를 불과 0.7년 차이까지 좁힌 걸로 평가됩니다. 세계 1위에서 3위로 내려앉은 일본 역시 국립조선소를 세워 순위 탈환을 노립니다. 업계는 다시 기술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박을 동시 관리하는 실시간 관제소, AI와 빅데이터가 기상과 조류, 선박의 엔진 상태를 계산해 최저 강도를 제한합니다. 위험한 상태에 처할 것을 미리 이제 예측을 해서 뭐 항해라면은 돌아간다든지 선주와 같이 이렇게 교감하면서 조치를 권유하게 되죠. 3년 뒤부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가 부과되는데 AI는 탄소 배출량까지도 계산해 줍니다. 기술이 기존에 없던 새 시장을 만든 겁니다. 좀처럼 진척 없던 한미 관세 협상 도중 미국의 마음을 연 것도 마스가 프로젝트. 바로 우리 조선업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앞선 기술력이 외교전에서 활약했고 다시 미국 시장 개척과 일감 확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미래 시장을 주도할 기술만이 우리 조선의 훈풍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LAFC 이적 후 손흥민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LA 다저스 홈 경기 시구를 준비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손흥민의 구위는 어떨지 함께 보시죠. 댈러스 원정을 앞두고 진행된 공개훈련.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프리킥을 연습하던 손흥민. 훈련이 마무리되자 글러브를 끼는데요. 간단히 캐치볼을 하나 싶더니 아예 포수를 안 치고 제대로 던집니다. 투구 자세는 조금 어색했지만 처음 던지는 것 치곤 그럴듯해 보이죠. First off, he's looking good, good form, good rotation, tons of confidence. Distance is a bit far actually. It was actually not too bad, just soft. Then it's easy. 여러 차례 던지면서 자신감이 생겼는지 나름대로 투심 페스트볼과 커브 그립도 배워봅니다. 언더핸드 자세까지 취하면서 10분 넘게 투구에 전념한 손흥민. 마지막에는 기어이 스트라이크를 꽂아놓고 연습을 마쳤습니다. 시구까지 남은 건 6일. 5만 6천 관중 앞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남길 순간 함께 기대해보시죠. 어제 프로야구 기아가 아쉬운 주루 플레이 속에 한 점 차로 패했는데요. 경기 후 온라인상에선 선수와 팬의 설전까지 벌어져 예상치 못한 파장이 번졌습니다. 조진석 기자가 전합니다. 10대 2로 크게 뒤지다 경기 막판 11대 10, 한 점 차까지 따라붙은 기아의 9회 말. 원아웃 만루에서 문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태군의 날카로운 타구가 좌익수 임지열에게 잡혔는데 타격과 동시에 3루로 뛰던 대주자 박정우가 2루로 돌아가지 못해 아웃을 당했습니다. 3루 주자의 희생플라이 득점이 가능했기에 최소 동점을 기대했던 기아로서는 박정우의 성급한 판단이 아쉬웠습니다. 자, 2루에서도 지금 아웃선언이 됐는데 아마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비디오 판독 끝에 경기는 그대로 끝났고 기아 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몇 팬들이 SNS를 통해 박정우를 비난했고 이 과정에서 박정우와 팬 사이에 심한 욕설이 섞인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대화 내용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기아 구단은 오늘 박정우와 면담을 가졌고 선수 본인이 경솔함을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10연패 탈출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중견수 황성빈이 담장에 몸을 날리며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은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처서인데요. 가을이 오길 재촉하듯 광주에서는 코스모스가 활짝 폈습니다. 하지만 찜통 더위는 여전히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산에선 피서객들이 양산을 쓴 채 계곡물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절기가 무색하게 내일은 무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 곳곳으로는 폭염경보로 또 한 차례 강화됐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27도, 강릉 28도로 밤더위는 더 심해지겠고 한낮에도 서울이 34도, 강릉과 포항이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소나기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중북부, 제주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모레는 경기 동부 등 동쪽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엔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더 보시면 서울 27도, 청주 26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전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쪽 지역은 차츰 비가 내리겠고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폭염은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